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전 시가 강독의 첫 번째 제1장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전 시가 강독의 제1장은 바로 시가의 역사성과 예술성입니다. 시가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시가라는 것은 시이면서 노래죠. 그러니까 시가입니다. 시이면서 노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페이지를 보세요. 그래서 이 시가는 두 가지 뜻이 있고 또 하나는 2페이지의 그 둘째 줄에 사회성과 역사성이 있다는 거죠. 시가는 바로 사회성과 역사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를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라든가 그 당시의 역사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시가는 종합예술체로서의 성격이다라는 말 있죠. 종합예술체로서의 성격.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라는 것 속에는 우리가 흔히 원시 종합예술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종합예술체라는 것은 문학, 음악, 무용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민족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예술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예술체로서의 성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고전시가 강독을 공부하는 고전시가 강독의 성격은 이제 3학년 1학기에 이제 고전시가론을 배우실 건데 고전시가 강독의 바로 성격은 뭐냐? 바로 이 고전시가론을 위한 기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그 고전시가 강독을 통해서 작품의 어석, 그러니까 말의 해석이죠. 을 통한 내용 파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내용들을 잘 파악하는 거, 이것이 이제 바로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페이지로 넘겨보시면, 2페이지 넘겨보시면, 이 민족시가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민족시가는 그것이 발생하고 발달하기 위해 발돋움했던 초기에는 원시 사이의 제2의 현장, 이런 제의죠, 제의. 이런 그 제의의 현장에서 행해지던 의식행위, 이런 것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거기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단락, 둘째 줄에 2페이지에. 자, 이런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맞이해서 신탁을 받는 거, 신을 즐겁게 하는 가무학, 또 신과 하나 되어 풀어내는 과정 등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페이지에 인용문에서 두 줄 위로 올라가면 이 기록에 의하면 우리 민족은 하늘의 제사 지내고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거죠. 음주가무라는 건 뭡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거. 자, 이게 음주가무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이런 게 상당히 강하죠. 우리가 그 조조의 단가행에도 보면 뭐 이런 나오죠. 대주단가. 술을 대하면 응당 노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생기야. 인생이 뭐 있느냐. 뭐 이런 그 첫 번째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음주가무를 상당히 강조했고 이 동의가 나오죠. 밑에 토착민인데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3페이지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3페이지를 보시면 이 제천 행사를 한다는 거죠. 거기 여섯째 줄에 보면 하늘에 제를 지는다는 거죠. 자, 이 제천 행사는 국중대회. 자, 이 국중대회라는 것은 나라굿과 관련이 있어요. 나라굿. 나라에서 하는 굿이죠.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부여의 어떤 그 제천 행사 같은 경우는 영고죠, 영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음주 가무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발전하게 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3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이면 상대 시가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상대 시가는 바로 이제 그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이런 네 나라가 성립하기 직전에 이제 불렀던 그런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4페이지로 넘겨보겠습니다. 4페이지.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라는 것이 있고 삼국유사라는 게 있죠. 삼국사기에 빠져 있는 것을 기록한 게 삼국유사입니다. 4페이지의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삼국유사라고 있죠. 삼국유사. 이련이 졌죠. 이련이. 이때 유자가 이제 빠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삼국사기에 빠진 부분을 기록했다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삼국유사 향가 14편이 쫙 나와 있죠. 그리고 상대시가, 상대가요 이런 것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문학의 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대시가에 대한 기록은 이제 이외에는 거의 없는 상태죠. 그래서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단락에 공무도화가가 나오죠. 배경설화와 작품을 먼저 기록한 것이 중국 문헌이었다. 그래서 이제 국정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요. 자, 광리자고가 나오죠. 거기 광리자고가 이제에 대해서도 중국인들이 오래전부터 조선 사람으로 기록하면서 공무도화가가 우리 민족의 노래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문헌에 노래가 등장한 것은 한치윤 4페이지에 마지막 곡이 나오죠. 밑에서 한 7째 줄에 해동 역사가 나옵니다. 한치윤의 해동 역사. 자, 거기에 이제 나온다고 나오죠. 공무도화가. 그래서 공무도화가 작자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자, 원래의 노래의 작자는 백수강부, 머리가 하얀 미친 남편이죠. 4페이지 마지막 줄에 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 5페이지 넘어갑니다. 백수강부의 처가 과연 현존하는 작품과 동일한 노래를 만든 장본인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의문이 따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금주에 실려 있는 그러한 기록의 광리자고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부인인 여옥이 공우를 끌어안고 끌어당겨서 불렀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공우인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인 이렇게 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옥이 옆집 여자 여용에게 전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는 점에서 작가를 여용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볼 때는 이제 원작자가 백수강부의 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꼭 반드시 백수강부의 처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백수강부의 처와 그 처를 어떤 존재로 볼 것이냐. 신적인 존재로 보면 주신, 우리가 흔히 디오니소스, 바카스 이런 거죠. 처는 악신, 음악의 신이라는 거죠. 그런 걸로 이제 규정할 수 있다는 거죠. 신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술과 노래를 좋아하는 심성을 나타내는 인물로 본다면 보편적인 인물이고요. 또 공무도화가는 또 이제 신 중심의 세계에서 가능했던 세계 연속성이 인간 중심의 세계를 되면서 불연속성으로 바뀌어 일어난 내면의 갈등이다. 인간 내면의 갈등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 중심의 세계에서 이제 이 강이라는 것을 통해서 건너가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두 백수강부와 처가 죽게 되는 건데 이게 결국은 신이 아닌 신은 죽지 않죠. 인간 이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황조가라고 하는 것은 서정시가죠. 최초에 5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이요. 그래서 황조가가 독립적으로 기록되지 못하고 배경설화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서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조가의 작가를 누구로 봐야 될지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리왕의 설화 속에 노래가 삽입된 것으로 볼 경우에는 개인이 창작한 게 아니라 민간의 노래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개인 서정시로 보면 유리왕이 작가가 될 수도 있겠죠. 또 하나의 이제 대상은 왕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나라로 돌아가면 자신의 나라. 그러니까 이 원래 송씨 부인이 죽게 되자
두 여인을 얻죠. 화이와 치. 치이는 중국 출신의 이제 여인이죠. 나중에 이제 두 사람이 싸우다가 치이가 중국으로 가버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치이로 볼 거냐. 두 여인의 갈등을 조절하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왕비를 그리워하는 심정으로 보아서 송씨를 노래의 대상으로 볼 거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누와 함께 돌아갈 거하고 반문하는 것으로 보면 노래의 대상은 치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노래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죠. 뭐 치일 거냐, 송씨 부인일 거냐. 그런데 이제 보통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보통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이 송씨 부인 조강지처라고 이야기하죠. 6페이지 넘어가서요. 6페이지도 넘어가 보시면 자, 6페이지입니다. 자, 가락국의 건국신화에 삽입이 되죠. 가락국의 건국신화에 삽입이 되어서 삼국사에 실려 전하는 구지가 이거는 신성한 인물의 탄생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기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락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또 신군을 맞이하게 불렀다는 기록이 전하는 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위협과 명령, 특히 이제 거북과 불을 소재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지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잉태하려는 그러한 그 여성의 욕구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구지가라는 것이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그 있고요. 또 해가에서도 이제 보통 수로 부인이 이제 이 구지가와 비슷한 노래가 해가인데 해가에 바로 수로 부인이 등장을 하죠. 자, 수로 부인은 해가 말고 또 어디에 등장합니까? 바로 헌화가에도 등장하죠. 헌화가와 해가 속에서 수로 부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읍사가 나오죠. 그 밑에 이것은 조선시대의 음악 이론서인 학학계범에 실렸다. 백제의 노래다. 요 학학계범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에 그 세 번째 단락에 나오죠. 학학계범에 이제 노래가 실렸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 정읍사가 그래서 이제 고려 때로 볼 거냐, 백제로 볼 거느냐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정읍사의 작품 구조가 이 원왕생가, 향가 중에서도 이제 원왕생가, 극락왕생을 원한다는 거죠. 자, 이거하고도 상당히 이제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제의 노래로 볼 경우에는 이 정읍사가 원왕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이걸 고려시대의 노래로 만약에 본다면 고려가입니까? 원왕생가가 정읍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이 원왕생가에 영향을 미친 노래는 하여튼 그 남편과 떨어져 있어서 그 마음을 보낼 수 없는 화자가 자연 상간물을 끌어들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하늘에 달이 있고 여기 이제 집에 남편이 안 오죠? 아내가 있고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달에다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마음과 걱정을 이제 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 노래는 아내와 남편과 달이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꾸며지고 있다. 그래서 원앙생가의 기법과 일치하고 조선시대에는 충신 연군지사,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라는 거죠. 와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아내를 충신으로 보고 이 남편을 임금으로 보면 충신 연군지사의 변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향가는 그 다음 단락 있죠. 신라시대 만들어진 노래죠. 그래서 향가가 이제 주로 이제 향가는 불교적인 노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향가는 유교적인 노래보다는. 그래서 이제 불교의 포교가냐 민족의 노래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작자에 대한 것이다.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7페이지 세 번째 단락 작자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충담사라고 이야기하면 충담사가 있죠. 찬 기파란가 이런 것은. 그러면 이 충담사라는 게 뭡니까? 충성 충자에다가 이야기할 말할 담자에다가 이 수승사자를 썼는데 실제 이름이냐 충성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충담사냐 이런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독에 관한 문제죠. 이 해독은 양주동 박사와 김한진 박사가 풀어놓은 건데 보통 이제 문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양주동 박사 해설을 많이 따르게 됩니다. 자, 8페이지 넘어가서요. 이 향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그 396명으로 이제 그 배열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 396명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396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시조 같은 경우는 498명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구는 이제 태산이 뭐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런 말이 있으면 요게 지금 각각 음보를 보시면 돼요. 음보. 사음보죠. 음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8명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태산과 이로 나눠지죠. 높다와 하대로 나눠지죠. 그다음 하늘과 아래 메이로다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각각의 음보가 두 개씩 나눠지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8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향가는 이런 시조보다는 조금 더 덜 발달된 형태라서 보통 3음보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향가 향유 계층, 누리는 계층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뭡니까? 향가를 향유하는 계층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 보통 향가는 뭡니까? 뭐 거기 보면 나오죠. 두 번째 각 넷째 줄쯤에 왕실층이나 귀족층이 부수적인 향유층을 형성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놨어요? 화랑과 승려. 화랑과 승려가 주요한 그 향유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요가 그 다음에 나오죠.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그 후기에 만들어지고 불린 시가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소교와 신흥 사대부를 향유충으로 하는 경기체가가 있죠. 그러니까 경기체가라는 것은 이때 경기라는 말은 광경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광경이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소교에서는 보통 뭘 의미하죠? 남녀 상열지사를 이야기해요. 남녀 상열지사. 남녀가 서로 기뻐하는 노래. 남녀 상일지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조선 전기까지는 궁중의 무학으로 사용이 돼서 충신 연군지사로 그 해석되기도 하죠.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남성은 하늘, 여성은 땅으로 인식되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성으로 이제 표현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 송강정철의 작품이죠. 송강정철. 자, 송강정철의 작품 중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삼위인곡과 송민곡이 있죠. 여인이 남자에 대해서 그리움을 노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합해서 전후 삼위인곡이라고 해요. 자, 이 삼인곡이 전편이고 송민곡은 후편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8페이지의 마지막 줄에 전후 미인곡이란 말 나오죠. 이게 이제 전후 미인곡 또는 전후 삼인곡이라는 말도 쓰게 됩니다. 여기 지금 미인곡이라고 나왔지만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넷째 줄에 소교는 국문으로 표기된 우리나라 최초의 시가죠. 민족 시가 형식은 소교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소교에서 이제 그런 그 민족 시가의 형식이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교는 이제 민간의 노래이면서 궁중무학이죠.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이제
세 번째 줄, 세 번째 단락에 9페이지에 1차 향유층은 일반 백성, 두 번째 향유층은 지배층이다. 지배층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왕실층이 또 향유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헌에 의하면 충렬왕 같은 이는 성색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약간 동성애적인 기질이 있다는 거죠. 남장 별대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자, 경기체가라고 하는 것은 경기 하여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이걸 별곡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한림별곡체.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걸 경기체가를 별곡체라고 해버리면 고려가요의 그 작품하고 혼동이 될 수 있죠. 경기체가의 한림별곡이 별곡이 있다고 한다면 고려가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청산별곡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별곡체라고 써버리면 혼동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경기체가가 낫다 또는 경기하여가라고 하죠. 어떻습니까? 라는 뜻이죠. 자, 10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10페이지에 넘기면 이 경기라는 것은 광경이다라는 의미고요. 자, 이 경기체가라는 것은 소교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10페이지에 밑에서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소규하는 성격이 다른 서정시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서정시가 아닌 교술로 볼 거냐. 이 교술이라는 것은 가르친다는 거죠. 이 술자가 서술한다는 거고 교가 가르친다는 거니까 이걸로 볼 거냐라는 이제 논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림별곡이 효시다. 한림제유. 이 한림제유할 때 제유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 유학자들. 두 번째 단락이 첫째 줄에 나오죠.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체가의 형식에 대한 연구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경기체가는 이제 한림별곡의 그런 특징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내용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 11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경기체가는 두 번째 단락에 사적인 연양에서의 향유, 악장으로서의 공적인 연양에서의 향유라는 두 장르의 흐름을 형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장이라는 것은 이제 조선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만들어진 장르 아닙니까? 일종의 이제 떴다방 같은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잠깐 조선시대에 불려졌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이제 조선을 찬양하고 이런 노래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경기체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악장계 경기체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악장계 경기체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장계 경기체가는 악장으로 편입되어 부른 노래가 되겠죠. 비악장은 악장으로 편입되지 않은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악장 자체가 송축의 노래죠. 우리가 악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송축의 노래. 그렇게만 여기서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비악장기 경기체가가 나오죠. 거기 밑에서 한 8째 줄 좀 보면 연행 기반을 연양에 어떤 잔치나 이런 거죠. 둔 경기체가는 연양의 규모는 궁중보다 축소되죠. 그래서 궁중연합에서의 향유와 유사한 방식으로 여자 기생과 악공, 음악하는 사람이죠. 이런 춤과 연주가 공유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시조가 나오죠. 고려 말에 발생한 그 인용문 바로 밑에 조선시대 국문시가 양대 산맥이다. 시조와 가사가 있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거기 이제 셋째 줄에 보면 이제 그 놀이공간에서 불려졌고 양반들의 놀이공간에 기녀가 동참했다. 기녀 시조가 있다. 그래서 시조의 성격은 이제 정치적인 이념을 선전하기 위한 어떤 교육적 기능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시조라고 하는 것이 교육적 기능. 이 시조라고 하는 것은 고려 말에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조선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뭐 현대 시조도 이제 그런 어떤 틀을 개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기녀시조는가 있는데 기녀시조는 주로 사랑의 노래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12쪽의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기녀들의 노래는 주로 사랑의 이야기다. 자, 13페이지로 와서는요. 조선 후기로 오면서 세 번째 줄에 전문적으로 소리를 부르면서 소리의 보급과 창작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모여 만든 가단. 자, 가단이라는 건 뭡니까? 그룹 사운드라고 그랬죠. 우리가 가객은 가수고
가다는 그룹 사운드다. 그래서 이 가단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호남 가단, 영남 가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줄에 두 번째 단락 호남 가단, 영남 가단을 중심으로 싹이 형성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체가 영향을 받은 불교의 포교가로 시조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게 바로 가사죠. 그렇죠? 가사는 처음에는 포교의 장르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뭐 그런 정도만 밑에 막 나왔는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포교의 역할을 했다가 이제 점점점 이제 양반들의 가사라든가 이런 그 가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이제 14쪽에 두 번째 단락에 내방 가사, 그러니까 그 내방 가사라는 게 나오죠. 아녀자들이 이제 부른, 양반 부녀자들이 부른 노래죠. 규방 가사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화기가 되면서도 이제 어떤 가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보통 사사조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민요가 나오죠. 민요. 민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백성들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특히 이제 민요에서는 노동요가 가장 오래됐죠. 노동을 하면서 부른 노래라는 거죠. 14쪽에 네 번째 단락이 셋째 줄에 나오죠. 노동요가 가장 오래됐다. 그래서 이제 노동기원설이라는 말이 나오죠.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노동이 너무 힘드니까 노래로 풀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 15쪽으로 이제 가보면 두 번째 단락을 볼까요? 민요는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불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가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민요라는 것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잡가가 나오죠. 그 15쪽의 마지막 단락에 잡스러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 초기에 이르는 시기까지 직업적인 소리꾼들이 유흥 공간을 중심으로 부르던 잡스러운 노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문 가객과 관기들이 불렀던 시조와 가사와는 달리 사당 3패기생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3패기생은 우리가 기생이 1패기생이 있고 2패기생이 있고 3패기생이 있는데 주로 이제 뭐 젓가락이라든가 이런 걸 두드리고 옆에서 노래 불러주고 뭐 이런 기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3패기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민들이 이제 주로 이 잡가들을 많이 불렀고, 이 잡가도 되게 사랑과 이별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잡가의 중심적인 특징이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16페이지에 가면 그래서 이 잡가가 결국은 이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대중문화에. 그러니까 우리 이 말 대중가요죠. 대중가요. 이 대중가요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잡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과 이별. 이런 노래들이 상당히 많이 잡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좀 유념하게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제2장이 있는 상대시가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좀 쉬워지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상 그 고전시가 강독 첫 번째 시간 시가의 역사성과 예술성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